안녕하세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핵심 개념, 면접 준비처럼 좀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딱 그런 시간입니다. 주신 자료가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과 답변 가이드, 여기서 나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면접 답변 이걸 넘어서요.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배포 실패 대응이라든가 긴 명령어, 또 데브옵스 문화, SRE 역할,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얘기하는 기놉스 개념까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잘 정리된 노트 같이 보면서 중요한 통찰 얻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데브옵스의 기본 원칙이랑 실제 적용 방식을 좀 명확하게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길이 잃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지식 조각들을 딱딱 엮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데브옵스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자동화된 배포 스크립트에 버그가 있어서 배포가 실패했어요. 이거 진짜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럴 때 가장 먼저는 장애 상황 안정화, 그리고 책임감 있는 복구 집중, 이걸 강조하네요. 네, 맞아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죠.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즉시 롤백을 해서 이전 정상 버전으로 서비스를 되돌리고 동시에 추가 배포는 막아야 하니까 파이프라인 중단, 그리고 당연히 관련 팀의 상황 공유, 이게 첫 단계군요. 맞습니다. 일단 서비스 안정화가 최우선이에요.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진짜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로그를 막 뒤져서 어디서 문제가 터졌는지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테스트 환경에서 재연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버그 고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패가 어떤 서비스 또 어떤 사용자한테 영향을 줬는지 그 범위 파악도 중요합니다. 자료 작성자분의 개인 경험이 나와서 흥미로운데요. GitHub 액션스 파이프라인에서 환경 변수 오류로 배포 실패했던 경험. 이걸 통해서 근본 원인이 테스트 커버리지가 부족했다, 스테이징 환경이랑 실제 환경이 좀 달랐다, 모니터링이 부족했다, 이렇게 짚으셨어요. 네, 이건 그냥 실수했네 이게 아니죠. 그렇죠. 왜 이런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이걸 파고든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 그게 핵심입니다. 문제 해결은 당연한 거고 그 너머에 왜 이걸 물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테스트 커버리지를 높여라, 쉘 체크 같은 도구로 스크립트 자체 오류 가능성도 미리 좀 확인하고 또 실제 운영 환경이랑 최대한 비슷한 스테이징 환경을 구축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배포 전략 자체도 바꾸는 게 좋겠네요. 한 번에 전체 배포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징 먼저 하고 괜찮으면 카나리 배포로 일부 사용자에게만 열고 그 다음에 전체로 가는 식으로 단계별로 검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게 알림 시스템 잘 갖추고 특정 지표가 확 나빠지면 자동으로 롤백 되게끔 그런 시스템까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든 기술적인 조치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엔 문화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비난 없는 사후 분석, 영어로는 blameless postmortem이라고 하죠. 이게 딱 좋은 예시입니다. 실패했을 때 누구 잘못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문화요. 그 문화 중요하죠. 네. 그리고 테라폼이나 엔시블 같은 코드형 인프라, IAC 도구를 도입해서 애초에 스크립트 오류 가능성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아니면 블루그린 배포 같은 더 안정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것, 다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실패해서 배우고 시스템을 되돌리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버전 관리 시스템, Git으로 넘어가네요. 방금 롤백 이야기했는데 Git에서 변경사항 되돌릴 때 쓰는 대표적인 명령어가 있잖아요. Git for reset하고 Git revolt. 이 두 개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거 기록 자체를 수정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느냐, 이 차이예요. Git reset은 특정 커밋 시점으로 히스토리 자체를 그냥 되돌려버려요. 마치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 일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거죠. 특히 hard 옵션 쓰면 작업 내용까지 다 사라지고요. 그럼 혼자 로컬에서 작업할 때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미 팀원들이랑 공유한 브랜치에서 리셋을 써버리면 큰일 나죠.
다른 사람들 작업 기록이랑 막 엉키면서 히스토리가 완전히 꼬여버릴 수 있겠네요. 와,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협업 환경에서는 Git 리버트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에요. 리버트는 문제가 된 커밋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 커밋이 했던 변경 사항을 정확히 반대로 수행하는 새로운 커밋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라는 변경 사항을 취소했다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기존 히스토리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죠. 특히 프로덕션 버그 수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리셋은 아직 푸시 안 한 나 혼자 작업하는 로컬 커밋 정리할 때나 개인 브랜치에서 주로 쓰고, 리볼트는 이제 메인이나 디벨롭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유 브랜치 작업이나 이미 배포된 코드 수정할 때 써야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뭐랄까 리셋은 좀 외과적인 수술 같은 느낌이고 리버트는 약 처방 같은 느낌. 상황에 맞게 써야 하는 거죠. 비유가 딱인데요. 그리고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git reflog라는 명령어로 실수로 리셋했던 것도 어느 정도 복구할 방법이 있긴 하고요. 인터랙티브 리베이스로 커밋 히스토리 보기 좋게 정리하거나 git hooks 같은 걸로 커밋할 때 특정 규칙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명령어의 특성 그리고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네, 이런 기술적인 방법론들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철학이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 데브옵스의 핵심 DNA로 CAMS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네요. 컬처, 오토메이션, 린, 메저먼트, 쉐어링, 이 5글자가 데브옵스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CRMS는 데브옵스를 떠받치는 5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컬처, 문화. 이건 개발팀이랑 운영팀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고 서로 협업하고 신뢰하고 공동 책임지는 걸 강조하는 토대입니다. 아까 말했던 비난 없는 사후 분석 문화가 대표적인 예죠.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오토메이션, 자동화, CI/CD 파이프라인 구축, 테스트 자동화, 인프라 프로비저닝 같이 반복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의 실수를 줄이는 거죠. 젠킨스, GitHub 액션스, 도커, 테라폼 같은 도구들이 이걸 도와주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린 원칙입니다. 이건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빠르게 최소 기능 제품, MVP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출시하고 고객 피드백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 이게 린의 좋은 예시입니다. 네 번째는 메저먼트, 측정.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 네, 들어봤어요. 네. 그 말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걸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복구 시간 MTTR, 평균 장애 간격 MTBF, 변경 실패율 같은 주요 지표들을 꾸준히 측정하고 분석하는 거죠. 이때 프로메테우스나 그래파나 같은 모니터링 도구들이 많이 쓰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쉐어링, 공유입니다. 지식이나 경험, 성공 사례든 실패 사례든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기술 문서 잘 작성하고 코드 리뷰 열심히 하고 내부 기술 공유 세션 같은 거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유 문화를 만드는 활동이죠. 듣고 보니 이 5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만 영향을 주고받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면 자동화를 잘 해놓으면 더 많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측정값을 보고 린하게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또 공유하면 결국엔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더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 같아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CALMS는 바로 그렇게 서로를 강화하면서 데브옵스 문화를 전체적으로 성숙시키는 프레임워크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데브옵스 철학을 실제 엔지니어링으로 구현한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이나 방법론 같은 것도 있을까요? 구글에서 시작됐다는 SRE,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 이게 자주 언급되던데 데브옵스랑 SRE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혹시 같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데브옵스가 조금 더 문화적인 운동이나 철학에 가깝다면 SRE는 그 철학을 실제 엔지니어링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데브옵스가 우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만들자 이런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SRE는 오케이, 그 목표 달성하려면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해야 해 라고 로드맵과 도구를 제시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데브옵스의 how, 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SR이군요. 그럼 SR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나요? 좀 궁금한데요. SRE의 핵심 개념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우선 SLO,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 서비스가 달성해야 하는 신뢰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예요. 예를 들면 월간 서비스 가용성 99.95%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SLO를 실제로 측정하는 지표가 SLI,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입니다. 뭐 응답 시간, 에러율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이 SLO를 기준으로 에러 버짓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만약 SLO가 99.95%라면 나머지 0.05%는 실패해도 괜찮은 예산으로 보는 거죠. 아, 실패할 수 있는 여유분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에러 버짓이 남아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배포하고 만약 버짓을 다 써버리면 그때는 배포를 멈추고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는 식으로 개발 속도와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이 개념을 활용합니다. 오,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개발팀이랑 운영팀이 맨날 싸우는 포인트인데 그걸 데이터 기반으로 조율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토일 제거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토일은 뭐냐면 수동적이고 반복적이고 자동화일 수 있는데 딱히 전력적인 가치는 없는 그런 운영 업무들을 말해요. 이런 토일을 찾아서 최대한 자동화하고 제거해서 엔지니어들이 더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역할 면에서도 그럼 데브옵스 엔지니어랑 SRE가 좀 다른가요? 자료에도 표로 비교가 되어 있던데. 네, 약간의 초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경계가 모호할 때도 많지만요. 일반적으로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개발부터 배포, 운영까지 이어지는 전체 파이프라인 구축과 프로세스 최적화에 좀 더 넓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SRE는 특히 프로덕션 환경의 신뢰성, 가용성, 성능 측정 및 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LO 달성 같은 운영 측면에 더 깊이 집중하는 편입니다. 사용하는 도구나 주요 지표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자료에 나온 개인 프로젝트 예시처럼 프로미테우스랑 그라파너로 응답 시간, 에러율 같은 SLI를 측정하고 특정 조건일 때 슬랙 알림 보내고 헬스 체크 실패하면 자동으로 재시작되게 하는 것. 이런 게 SRE 원칙을 작게나마 적용해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시작이죠. 물론 실제 대규모 분산 시스템 운영 경험이나 복잡한 장애 대응 경험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구글 SRE 책을 읽어보거나 프로미테우스, 그라파너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더 깊이 학습하고 다른 회사의 인시던트 리스폰스 사례를 연구하거나 심지어 시스템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장애를 주입해보는 카오스 엔지니어링 같은 개념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본 원리칙을 이해하고 꾸준히 학습하면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보려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데브옵스와 SRE를 거쳐서 이제 정말 요즘 제일 뜨거운 주제 중 하나죠. 깃옵스. 이 운영 모델이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핵심 아이디어가 깃 저장소를 시스템 상태의 유일한 진실 공구번,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사용한다. 이거 맞죠? 코드를 관리하듯이 인프라나 애플리케이션 상태까지 깃으로 관리한다는 발상이 참 신선해요. 네, 맞습니다. 깃헙스는 인프라 운영 방식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모델이에요. 크게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declarative, 선언적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코드로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쿠버네티스의 야물 설정 파일이 대표적인 예시죠. 아, 명령형이 아니라 선언형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versioned and immutable, 버전 관리 및 불변성. 모든 시스템 상태 변경은 깃 터밋으로 기록되고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롤백도 특정 커밋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고요. 셋째가 좀 중요한데 pulled automatically, 자동 풀 방식입니다. 이게 기존 CI/CD 방식과 큰 차이점이에요. 보통 CI/CD는 빌드가 끝나면 운영 환경의 변경 사항을 푸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깃헙스는 반대입니다. 운영 환경 안에 있는 에이전트,
예를 들면 Argo CD나 Flux 같은 도구가 주기적으로 깃 저장소를 감시해요. 그러다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스스로 풀에 와서 실제 환경 상태를 깃에 정의된 상태와 똑같이 맞추는 거죠. 오, 푸시가 아니라 풀 방식이다. 이게 핵심 차이군요. 네. 그리고 넷째는 Continuously Monitoring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깃 저장소에 선언된 상태와 실제 운영 환경의 상태가 혹시 달라지진 않았는지 그 차이, 드리프트라고 부릅니다. 를 계속 감시해요. 만약 차이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깃에 선언된 상태로 복구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줍니다. 와, 풀 방식이니까 보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겠는데요? 외부 CI/CD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보안 강화가 큰 장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변경 이력이 깃에 다 남으니까 누가 언제 뭘 바꿨는지 투명하게 다 보이고 감사 추적도 쉽고 롤백도 그냥 깃 리버트 커밋 하나 만들면 끝난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보안 강화, 완벽한 감사 추적 용이성, 정말 쉬운 롤백, 여러 환경 간의 일관성 확보. 이런 것들이 깃옵스의 주요 장점이죠. 자료에 나온 워크플로우 예시를 보면 딱 이해가 되는데요.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하고 새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요. 그 다음에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들이 있는 컴피그 저장소에 가서 사용할 이미지 태그만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깃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안에 설치된 Argo CD 같은 GitOps 에이전트가 컴피그 저장소 바뀌었네? 하고 감지해서 자동으로 클러스터 상태를 그 설정에 맞게 업데이트해 주는 거죠. 이야, 정말 깔끔한데요. 관리 포인트가 깃 저장소 하나로 딱 모이는 느낌이네요. 근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좀 어려운 점들도 있겠죠. 가이드에서도 이미지 태그를 매번 수동으로 바꾸는 게 번거롭다거나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같은 도구를 썼다고 하네요.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깃 저장소에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Sealed Secrets 같은 걸 썼다고 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언급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GitOps를 실제 운영에 도입하려면 그런 고려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크릿 관리 전략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개인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서 복잡한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지, 카날이나 블루그린 같은 점진적 배포,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전략이랑 GitOps를 어떻게 잘 연동할지, 또 대규모 조직에서는 어떻게 거버넌스를 가져갈지 등은 더 깊은 학습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플롭스 같은 다른 GitOps 도구나 패티지 관리 도구인 헬მ과의 통합 같은 부분들도 계속 학습해 나가야 할 영역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GitOps가 모든 문제 상황에 맞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이나 팀 구성원들이 Git 워크플로우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면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운영한다면 투명성, 안정성, 협업 측면에서 정말 강력한 운영 모델임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가이드라는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배포 실패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Git 리셋과 리버트의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를 지탱하는 켈프스 원칙, 이걸 또 구체화하는 SRE의 개념과 역할, 마지막으로 인프라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GitOps까지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살펴본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단순히 면접 통과를 위한 지식이라기보다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협업을 이해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개념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기술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기본 원칙들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 나눈 개념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라던가 특정 가능한 지표를 통한 개선, 아니면 깃을 활용한 협업 방식 같은 것들이 현재 여러분의 업무나 학습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 원칙들은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분명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GitOps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코드로 보고 Git에서 관리하는 것처럼요. 혹시 우리가 일하는 IT 운영의 다른 영역이나 어쩌면 전혀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 영역 중에서도 이렇게 원하는 상태를 선언적으로 정의하고 변경 이력을 추적 관리하면서 중앙의 저장소와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혁신적인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없을까요? 예를 들면 회사의 복잡한 규정 관리라든지 계약 조건 관리, 심지어 팀의 목표, OKR 관리 같은 것들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꽤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